북한이 어제 저녁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네, 한편 한미일 3국이 함께하는 연합훈련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되는데요. 오늘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얘기부터 여쭙겠습니다. 일요일에 발사하고 그제 2발 그리고 어제 또 발사를 했습니다. 닷새 만에 3번째 도발인데 그 의도와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이번에 순항 미사일까지 합치면 21번째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많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보였다라고 판단이 그래요?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고 특히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은 자신들이 그간 개발했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연합훈련의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전략 자산이고 거기에는 핵 추진, 잠수함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는 그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경우에는 도발을 삼가해온 그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쐈다라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훨씬 더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사일을 지금 3번을 쐈는데 네. 각각의 종류가 처음이랑 2번째 쐈을 때는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밤에 쏜 거는 이제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근데 아직 확실한 것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미사일이 공통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미 실전 배치가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쏜 것이 아니라 실전 배치가 됐기 때문에 확실한 전술적 목표가 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특히 처음에 쐈던 미사일은 직선으로 쏴서 쏜다면은 이 부산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 미사일이 지대지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 전단이나 이런 그 해상 전력을 타격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미사일은 맞거든요. 지대함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북한이 그걸 보여준 것이죠.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항구나 전력 증원이 들어올 때 필요한 항구나 아니면은 활주로 같은 공항 같은 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미사일들이 특히 KN-23 같은 경우에는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미사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한 능력을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최근에 있었던 그 3차례 미사일 발사 지점이 다 다르다는 것 같아요. 25일 날 쏜 지대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평북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엔 평안 순안 일대에서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고 그리고 어제 발사한 건 평안남도 순천 일대란 말이죠.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발사를 했다는 건 어떤 의도라고 그것도 봐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위치뿐만 아니라 발사 시간도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맞습니다. 하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미사일 그 개발 단계에서는 낮에 쏘죠. 근데 이렇게 밤에 쏘거나 하면 기상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보면은 기상 조건이 좋을 때만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일부러 다른 곳에서 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쏘는 게 그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이제 우리가 흔히 텔이라고 부르는 네. 그 미사일 발사대에서 쏜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 군데에서 보통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쏠 때 기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텔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미가 정보 자산으로 보기가 쉽진 않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미 간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요격, 탐지 식별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란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보여줬다라고. 예. 그렇게 자신 있게 쏘았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을 관영 매체에서는 또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올 초 정도까지만 해도 이튿날 바로바로 보도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관영 매체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그 의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기 시작한 것은 5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한 번은 이제 순항 미사일을 쏜 거를 이건 윤 대통령이 얘기한 8월 15일 담대한 부상을 김여정 부부장이 비판을 하면서 뭐 순항 미사일에 대한 한미 정보의 이 정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게 유일한 사례고요. 네네. 지금까지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북한 내부 사정이 여전히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자신들이 완전히 극복을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북한 내부에서 지금 조금씩 얘기가 들립니다만 굉장히 적지 않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북한 체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미사일을 쏘는 거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겠죠. 네. 그렇다면은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 안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수님 근데 그렇게 보도 안 하면 정말 북한 주민들은 모릅니까? 모를 수도 있죠. 예, 그것은 왜냐하면 북한이 여전히 최대 비상 방역 체계는 풀었습니다만 방역 체계를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렇게 물론 그들도 휴대폰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도심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정보가 나가긴 쉽지는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좀 보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바로 그 다음날 재원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한미 정보 당국이 원래 사전 식별했던 거랑 맞춰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은 자신들의 이 전력이 노출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제 발사된 탄도미사일 발사 시점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떠난 직후쯤 됐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미국을 좀 의식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미국의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미국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뭐 이거 강하게 규탄한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위협은 되지 않는다. 뭐 동해로 쐈기 때문에 늘 미국이 하는 반응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한하는 그 이후에 쐈다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북한이 그 시점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방한했을 때 5월 21일 예, 아시아 순방 다 맞습니다. 끝나고 미국으로 가는데 거의 도착할 맞아요. 때쯤 그때쯤에 예. 이제 고강도 도발을 했죠. 그 당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서 3개 종류를 한꺼번에 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그것을 좀 일부 염두에 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가장 크게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한미연합훈련, 특히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는 것은 2017년 이후에 미국이 처음으로 전략 자산을 한반도, 한국의 영해로 투사를 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늘 그것을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적대시 정책을 시연하고 직접 보여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온 거고 또 이제 한미일 훈련까지 있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그 미사일들을 그런 전술적 목표를 보여주는 형태로 발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는 게 그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고 했다는 건데 DMZ를 찾아서 판문점 앞에서 또 대북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 북한의 위협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 이런 발언,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북한의 입장에서 불편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예. 되고요. 세 가지 정도의 핵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건데 북한 정권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죠. 저기 나오는 것처럼 잔혹한 독재 정권이다. 네. 그리고 엄청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세 번째는 한반도 안보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DMZ를 가는 것 자체가 이 한반도 안보 공약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왔습니다만 DMZ를 가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높은 그 고위 관료가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DMZ는 이 남북 간의 가장 최첨단에서 서로 간에 만나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의 고위 관료 대통령, 부통령이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통한 방어를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이 과연 추가적인 도발, 이 탄도미사일 그 이상의 것을 또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많이 있고요. 그게 7차 핵실험이지 않겠는가. 최근에 국정원 보고를 보면 뭐 3번 갱도가 거의 다시 복구됐다라는 분석도 내놨고 시점도 국정원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라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적인 목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외에도 작년 1월 8차 당대회,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대회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뭐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그런 무기체계 개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거의 전력 질주하듯이 갔는데 여전히 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지금 거기도 움직임들이 계속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외에도 군 정찰 위성도 있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는 7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7차 핵실험을 북한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군사적 목적은 핵을 소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술핵 탑재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계를 향해 핵 보유국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지난 3월 24일에 북한이 ICBM 화성 17이라고 얘기하는 그 ICBM을 쐈을 때 사실상 세계의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왜냐하면 그때는 ICBM 자체를 발사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 핵실험은 1990년대 이후에 북한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계의 주목, 특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동해상에서 한미 해군이 함께했고 오늘은 일본까지 함께합니다. 어떤 훈련인지 그 의미까지 짚어주시죠. 한미일 해군 훈련 2017년 이후에 이제 처음 하는 것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잠수함 탐지, 식별, 파괴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수함에 대한 능력을 북한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네. 3,000톤급 잠수함을 아직 보여주지 진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동해상을 통해서 잠수함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여기에 일본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잠수함 탐지 식별 파괴 능력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들의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초계기를 비롯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한미일이 이런 잠수함 탐지 식별 훈련을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북한이 계속 고도화하고 특히 잠수함이라는 것은 핵을 보유하고 개발하는 국가들의 무기 체계의 마지막 종결자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이것은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의 한국 더 들어와서 능력이 있는 일본이 같이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안보에는 도움이 되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훈련을 하는 위치를 두고 사실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들어와서 훈련을 하게 되다 보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난 2017년의 마지막 훈련은 이게 제주도 남쪽에서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우리 영해는 당연히 아니고 공해인데 이번에 훈련은 사실은 가장 이 북한이 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바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해군 그 북한의 잠수함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 한경남도 신포거든요. 바로 동해고 그리고 이 동해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서해에서는 잠수함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동해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과 요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훈련을 해야 그만큼 훈련의 강도와 훈련의 적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이번에 한미일이 그 독도 인근, 뭐 150km 인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에 북한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일 거고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중국은 지난번에 리전수 상무위원장이 와서 이미 얘기를 하고 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당연히 한미일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그런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중국은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에 대한 위협 대비도 되지만 한미일이 연합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비판적인 얘기와 목소리를 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미일이 이렇게 훈련을 강화하게 된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의 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의 핵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지난번에 더군다나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쏜 상황에서는 그 전에 2019년에 2017년에 통과시킨 유엔 제재 결의안 2397이 있거든요. 그거는 북한이 다시금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면 자동으로 추가 제재가 부여되는 이제 그런 조항인데 올 5월 달에 그것이 유엔 안보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는 필요하고 북한을 억제해야 되는데 중국이 전혀 협력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점점 좁아들이고 군사적인 대응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